과거의 상처를 안고 아들의 상견례에 나간 주인공이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과 예비 사돈으로 재회하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동창의 오만한 모욕에 맞서 주인공과 아들은 각자 이뤄낸 눈부신 성공으로 통쾌하게 반격하며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저물어가는 노을빛에 잠길 무렵 박서연은 57층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텅 빈 거리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 속 얼음이 나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신화를 써내려간 시티은행의 글로벌 총괄 이사.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는 내로라 하는 거물들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성공의 환희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외아들 현우의 결혼. 그것은 분명 축복해야 할 일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다. 어머니,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다정한 미소를 지닌 현우가 들어섰다. 서연은 아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이었다. 곧 가야지. 내일 아침 비행기인데 짐은 다 쌌니? 그럼요. 근데 어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한국 들어가는 거 혹시 아직도 불편하세요? 현우는 어머니의 불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뉴욕의 야경도 그녀가 이룬 눈부신 성공도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주지는 못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세월. 그녀는 의도적으로 과거를 외면했다. 특히 지독한 가난과 지독한 외로움으로 얼룩졌던 학창시절의 기억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가는 거라 조금 설레서 그런가 보다.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다가올 상견례가 두려웠다. 사람을 만나는 일, 특히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평가받는 듯한 한국 특유의 관계 맺음은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에베레스트 등반보다 더 어려운 과제였다. 더구나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자신과 동갑이라는 사실은 불길한 예감을 더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라 밤잠을 설치게 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유진이네 가족 다들 좋으신 분들이래요. 그냥 편하게 식사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위로에도 서연의 마음은 쉬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의 쓴맛을 달래주기엔 역부족이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1등석의 안락한 좌석도 서연의 긴장을 풀어주지 못했다. 두꺼운 서류 대신 담요를 덮고 눈을 감자 봉인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회색빛 교복, 삐걱이는 나무 복도,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교만한 웃음소리. 그 중심에는 늘 이경이가 있었다. 부유한 집안, 예쁜 얼굴, 뛰어난 성적. 모든 것을 가진 경이는 반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볼품 없었던 서연은 그녀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박서연, 너 어제 우리 엄마가 너희 집에 쌀 갖다 주라고 해서 갔는데 너네 집이 거기 판자촌이야? 와, 무슨 냄새가 그렇게 나냐? 점심시간 식판을 들고 앉으려는 서연의 등 뒤로 경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주변의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희의 괴롭힘은 집요하고 잔인했다. 서연의 낡은 운동화를 보란듯이 밟고 지나가거나 일부러 어깨를 부딪혀 급식판을 엎지르게 했다. 발표 시간에 버벅거리기라도 하면 쟤는 머리가 나쁜가 봐. 하긴 못 먹어서 그런가? 라며 대놓고 비웃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졸업식 날이었다. 모두가 꽃다발을 들고 부모님과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을 때 홀로 교문을 나서는 서연을 경희가 붙잡았다.
야, 박서연. 너 같은 애는 대학은 무슨. 공장 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안 그러냐? 내 주제를 알아야지. 경희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서연의 눈에 분노와 증오가 어렸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단칸방에서 밤새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곳을 떠나겠다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반드시 성공해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미국으로 떠났다. 주경야독하며 햄버거 가게와 청소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영어가 서툴러 무시당하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지만 고등학교 시절 경희가 주었던 모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서연은 마른 세수를 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잠깐 악몽을 꿨나 봐. 그 악몽의 주인공을 곧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은 12시간의 비행 내내 검은 구름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며칠 후 상견례 당일이 밝았다. 서연은 며칠 전 백화점에서 현우와 함께 고른 단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뉴욕에서는 회의와 파티를 위해 수만 달러짜리 명품 드레스를 수없이 입었지만 오늘처럼 옷 한 벌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다. 어머니,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세요. 현우가 진심 어린 감탄을 보냈다. 서연은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들도 오늘 정말 멋진데. 신랑이라 그런가. 두 사람은 준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수림체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가 떠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화려해진 도시.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사람들의 관계를 옭아매는 보이지 않는 서열과 평가는 여전하리라는 것을 서연은 직감했다. 수림체는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서연의 심장은 딱딱하게 굳어갔다. 제발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어머니, 긴장 푸세요. 현우가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온기에 잠시 마음이 놓이는 듯 했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지켜줄 든든한 아들이 있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한 소녀가 아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은 표정을 풀었다. 방문 앞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들어가시지요. 현우가 먼저 미닫이 문을 열었다. 서연은 아들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방 안에는 먼저 도착한 세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인상 좋아 보이는 중년 남성과 그 옆에 앉은 앳되고 선한 인상의 젊은 여성,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비껴가지 않았지만 교만함이 서린 특유의 눈매와 얇은 입술선은 예전 그대로였다. 서연이 그토록 잊고 싶었던 악몽의 주인공. 이경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경희의 얼굴만이 클로즈업되어 망막에 박혔다. 경희 역시 서연을 알아본 듯 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고 이내 입가에 낯익은 차갑고 얕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연의 심장을 다시 찌르는 듯 했다.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경희의 남편 최상철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마주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두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채 밝게 자신의 약혼녀 유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 어머니. 저는 유진 아빠 최상철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이경희, 딸 유진입니다. 아, 네, 박서연입니다. 아들은 김현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경희는 여전히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세상 참 좁네. 박서연. 내가 내 아들의 장모가 될 여자였다니. 서연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찻잔을 들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정갈한 코스 요리가 하나씩 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최상철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써 화제를 던졌다. 현우 군이 아주 듬직하고 인물이 훤합니다. 저희 유진이가 왜 그렇게 자랑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따님이야말로 참하고 예뻐서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서연이 겨우 예의를 차려 답하는 동안 경희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자세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유진이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지. 워낙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들의 집안과 서연의 집안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경희는 최상철의 사회적 지위, 자신의 취미 생활, 명품 쇼핑 이야기 등 부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은근슬쩍 흘렸다. 서연은 묵묵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전하구나, 이경희. 사람을 앞에 두고 급을 나누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그 방식. 서연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분노와 일말의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수십 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저 유치함과 오만함이 안쓰럽기까지 했다. 경희는 서연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본격적으로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서연 씨는 참 수수하시네. 요즘도 멋부리는 데는 영 관심이 없나 봐. 하긴 사람은 쉽게 안 변하지. 그것은 명백한 시작 신호였다.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 이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한번 짓밟아주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옆에 앉은 최상철과 유진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지만 경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서먹하게 가라앉자 경희는 마치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좀 유별나긴 해요. 시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집안 어른들이 다들 서울대 출신이시라 그게 뭐 대수냐 하시면서도 자부심이 엄청나시거든요. 애 아빠도 뭐 아시겠지만 국내 최대 통신사에서 최연소 상무로 승진했잖아요. 우리 유진이도 당연히 SKY는 가야 한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몰라. 결국 이화여대 갔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녀는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모든 말의 화살 끝은 명백히 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는 사위 집안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 사는 수준이라는 게 비슷해야 나중에 말이 통하고 자식들 교육 문제로 부딪힐 일도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부인? 사부인이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면서 경희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 근데 서연아. 우리 그냥 말 놓자. 동창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안 그래? 느닷없는 반말에 현우와 유진, 최상철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결례이자 무시였다. 하지만 경희는 오히려 서연의 반응을 즐기는 듯 했다. 근데 서연아, 너 고등학교 때 공부는 좀 했었니? 내가 기억하기론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 맨날 꾸벅꾸벅 졸고 얼굴은 시커멓게 타서 다니고. 조롱이었다. 너 같은 밑바닥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 하느냐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경희의 조롱 어린 말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현우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돌아봤다. 늘 당당하고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유진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왜 그래? 하지만 경희는 딸의 만류를 뿌리쳤다. 그녀의 눈은 오직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과거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던 서연을 기억하는 그녀에게 지금의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유희였다. 서연은 그러나 예상과 달리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다.
흔들리지 않는 침착한 표정. 그 속에서 들끓는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경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찬 눈빛이 아니었다.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서연의 침묵은 경희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서연이 과거처럼 울먹이며 변명하거나 창피함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경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기억력도 좋네, 경희야. 맞아. 나 그때 공부 잘 못했어. 매일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하느라 학교에서는 잠자기 바빴거든. 서연은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치심이나 분노 대신 초연함이 묻어 있었다. 그 태도는 오히려 경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던진 모욕의 칼날이 상대에게 박히지 않고 허공을 가르는 듯한 허무함. 경희는 자신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서연에 보이지 않는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었다.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자 경희는 타겟을 바꿨다. 그녀는 교만한 표정을 지으며 현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래, 우리 사윗감은 어느 대학 출신인가요? 유진이 말로는 똑똑하고 능력 있다던데. 우리 집안 사람들처럼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서울 명문대는 나왔겠지? 그 질문은 현우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서연을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일 뿐이었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의도가 뻔히 비쳤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향했던 모욕적인 언사들로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자리의 중요성을 알기에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냥 미국에서 대학 나왔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대지 않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경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다. 어머, 미국? 미국 어디? 이름 없는 주립대 같은 데 나온 거 아니야? 하긴 한국에서 변변찮으니 도피 유학이라도 갔나 보네. 역시나 지방대 출신인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과 교육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희는 최상철과 유진이 말릴 틈도 없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니, 상처를 주기 위해 작정하고 내뱉는 말들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참다 못한 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경희는 오히려 현우의 반항적인 태도를 즐기는 듯 했다. 어머, 사윗감. 화났나? 사실을 말해줘서?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현우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현우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완벽한 발음과 고급스러운 어휘, 막힘없는 문장 구사력은 마치 미국 동부 명문가 출신의 지식인이 연설하는 듯했다. 부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배경에 대한 부인의 억측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특히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려는 이 자리에서 편견에 기반하여 개인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최상철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현우의 완벽한 구사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진은 남자친구의 새로운 모습에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경이었다. 그녀는 현우가 기껏해야 어설픈 콩글리시나 구사할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들리는 것은 자신이 평생을 동경해왔던 상류사회의 언어 그 자체였다.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해갔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다. 차갑고 예리한 지성이 번뜩였다. 현우는 영어로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차분한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 전체를 압도했다. 저는 미국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정규 과정인 4년이 아닌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으며 졸업 당시에는 학과 수석이자 전체 졸업생 중 최상위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수머 컴 로드 숨마 쿰 라우데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경희의 머리를 내리쳤다.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조기 졸업, 수석. 그녀가 평생 자식에게 바라고 입에 달고 살았던 성공의 키워드들이었다. 현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현재는 뉴욕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서 M&A 부문 최연소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로고가 선명한 졸업증명서와 골드만삭스의 직원증을 꺼내 경희 앞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라틴어가 빼곡히 적힌 졸업증명서와 세계 금융의 심장을 상징하는 골드만삭스의 로고는 경희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충격에 빠진 경희는 갑자기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현우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창백해진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서연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받는 순간이었다.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최상철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고 유진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최상철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아니, 현우 군이 그렇게 대단한 인재인 줄은 제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아내의 무례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희는 남편의 사과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아들에게서 완패를 당하자 그녀의 뒤틀린 자존심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다시 서연을 향해 공격적으로 폭발했다. 그래, 내 아들은 참 잘 키웠네. 돈 많이 쏟아부었나 보지.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런데 너는 뭐냐고. 아들 덕보고 사는 거 아니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겠지. 어디 동네 작은 슈퍼마켓이라도 하고 있나? 아니면 식당에서 접시라도 닦고 있어? 그것은 이성을 잃은 자의 맹목적인 폭언이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상대를 자신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끌어내려야만 했다. 그녀에게 서연은 여전히 가난하고 초라했던 판자촌에 살던 친구여야만 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경희는 서연이 자신의 말에 상처받아 대꾸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서연은 이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았다. 경희야, 내가 나를 알던 때는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야. 세상은 변했고 나도 변했어. 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뉴욕시티은행 본사에 입사했지. 말단 행원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딛고 아시아 출신 최초, 그리고 여성 최초로 글로벌 총괄 이사 자리까지 올랐어. 서연의 고백에 이번에는 현우를 제외한 모두가 숨을 삼켰다. 시티은행, 글로벌 총괄 이사. 그것은 최상철이 다니는 국내 대기업의 임원 자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중의 핵심을 의미했다. 내가 나를 그 시절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싶다면 그건 내 자유지만 내가 내 기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현우의 서류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파란색 시티은행 로고와 함께 박서연 글로벌 매너징 더렉터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경희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 장의 증명서와 명함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부심의 성이 눈앞에서 모래처럼 허물어 내리는 순간이었다. 경희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고 옆에 앉아있던 남편 최상철과 딸 유진까지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최상철은 진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연과 현우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나 아니 제가 아내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두 분께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사과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경희는 여전히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뭐 그렇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어? 본질이라는 게 있지.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파편이었다. 서연과 현우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근본, 즉 가난했던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억지였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조용히 경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맞아, 경희야. 본질이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지.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너도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폭언보다 날카롭게 경희의 심장을 관통했다. 수십 년 전 힘없던 친구를 괴롭히며 우월감을 느끼던 모습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모습이 정확히 겹쳐 보였다. 성공과 부를 손에 넣었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인격은 단 한 뼘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선고였다.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싸늘해졌다. 서연의 마지막 말은 경희에게 내린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현우는 더 이상 어머니가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 앉아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경희와 최상철을 잠시 바라본 후 시선을 돌려 자신의 약혼녀였던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유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유진 씨의 어머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무시하신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파혼 선언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가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다. 현우 씨. 유진의 입에서 울음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달려갔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결혼은 물리지 말아줘. 응? 경희는 서연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딸의 결혼이 깨질 위기에서 나온 것인지는 분명했다. 서연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뿌리치자 경희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무릎 꿇을게. 내가 다 잘못했어. 옛날 일도 미안하고 오늘 일도 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서연아. 한정식집 방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에 최상철과 유진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최상철은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경희는 뿌리치며 서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절규했다. 한때 반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모두의 위에 서고자 했던 그녀의 자존심이 자신이 초래한 파국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경희를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잃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몸을 숙여 경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어나, 경희야. 내 쇼는 이제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이 상처받고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까지 이 결혼을 강행할 생각 나 없어. 내가 수십 년 전에 나에게 했던 모욕, 그리고 오늘 나에게 했던 모욕은 그래, 견딜 수 있어. 나는 강해졌으니까. 하지만 내 아들에게까지 내 천박한 잣대를 들이대고 상처를 준 건 절대 용납 못해. 현우 역시 어머니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고개를 숙여 보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유진 씨. 하지만 이건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심을 굳혔다.
서연과 현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조용히 짐을 챙겨 방을 나섰다. 뒤에 남은 것은 처참한 정적뿐이었다. 경희는 자신이 무너뜨린 딸의 행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깊은 후회와 절망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최상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고 유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화려했던 상견례 자리는 한 가족의 파멸을 예고하는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한정식집을 빠져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과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지게 만든 것이 마치 자신의 과거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침묵을 깬 것은 현우였다. 오늘 제 선택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현우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아들의 손을 잡았다. 후회는 무슨? 오히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아. 하지만 너는 옳지 않은 것 앞에서 내 자신과 엄마의 존엄을 지킬 줄 아는 아들이었어. 그거면 됐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아. 하지만 결혼은 사람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야. 오늘 같은 일은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몰라. 아팠겠지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호텔에 도착한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과거의 악몽과 정면으로 마주했고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확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가장 든든한 자신의 편인 아들이 곁에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현우와 함께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을 떠날 때와는 다른 무겁지만 단단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현우 역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아프게 깨달았다. 서연과 현우가 떠난 후 경희의 집에는 지옥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상견례 자리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최상철의 분노가 폭발했다. 당신 도대체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자존심 세우자고 딸 인생을 망쳐놔? 당신이 인간이야?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남편의 서슬퍼런 질책에 경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방에 틀어박혀 며칠이고 식음을 전폐하며 울기만 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도 경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경희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렸던 완벽한 가정이라는 성은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고 딸은 그녀를 원망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서울대 출신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집안의 수치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혔다. 밤이 되면 상견례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서연의 담담한 표정, 현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너도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하던 서연의 마지막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추한 행동이었는지를. 그녀가 서연에게 가졌던 감정은 우월감이 아니라 실은 지독한 열등감의 발현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해야 했다. 깊은 자기 혐오와 후회 속에 경희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화려했던 외모는 생기를 잃었고 늘 당당했던 목소리는 힘없이 잠겼다.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그녀 자신의 삶을 잠식하는 악령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흘러 유진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지만 엄마 경희와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유진은 엄마를 볼 때마다 자신의 부서진 사랑과 상처를 떠올렸다.
엄마는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어느 날 저녁 유진이 힘겹게 물었다. 경희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미안하다. 다 엄마가 못나서 그랬다. 경희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처음으로 딸에게 털어놓았다. 늘 최고여야만 인정해주던 엄격한 아버지, 자신보다 뛰어났던 형제들과의 비교. 그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사랑과 인정을 갈망했다.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비뚤어진 생존 방식이 몸에 배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가장 약해 보였던 서연에게 풀었고 수십 년이 지나 똑같은 방식으로 서연의 가족에게 상처를 되돌려주려 했다. 상처의 대물림이었다. 그 고백은 경희에게는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이었고 유진에게는 엄마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해가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상철 역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오만함을 방관하고 때로는 동조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조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부와 명예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은 후였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뉴욕의 가을 하늘 아래 서연은 센트럴 파크의 벤치에 앉아 현우와 그의 새로운 약혼녀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는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현명하고 따뜻한 여자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서연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에 존경받는 리더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그날은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자유로워진 날로 기억되었다. 그 같은 시간 한국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경희는 텃밭에 핀 작은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우울증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흙을 만지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의 서연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꿋꿋하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뎌내던 소녀. 자신이 뿌렸던 가시 돋친 말과 행동들이 결국 자신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그녀는 결코 잊지 못했다. 그녀가 얻은 깨달음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해주지 않는다. 어떤 상처는 흉터로 남아 평생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경희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것은 참회이자 뒤늦게나마 서연에게 보내는 사과였다. 서연아,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시간의 강 저편으로 사라져갔다.